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예방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죠. 금연, 금주를 비롯해서 운동, 적정 체중, 또 정기검진과 같은 건강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식생활에 있어서도 싱겁게 먹고 탄 음식을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합니다. 특히 뭘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국립암센터가 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여성들에게 아주 흔한 양성 종양이죠. 자궁근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성이어도 무심해선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건강 365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암이죠. 건강한 생활 습관과 검진법이 강조가 되는 것도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인데요. 특히 먹는 것,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를 낸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최윤주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최윤주입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에서도 보면요. 채소와 과일 섭취,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싱겁게 먹고 탄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주제로 책을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그 암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칙에는 금연, 금주, 신체 활동, 또 건강 체중 유지 이런 그 암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항목도 있기는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네. 균형 잡힌 식사하기, 그리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을 것, 네. 또 탄 음식을 먹지 않을 것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 암 예방 수칙은 쉽게 기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결하게 제시를 한 거라서 네. 이제 실제 궁금한 점들을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저희가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식생활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네.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절로 날 만큼 이런저런 얘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건강 정보가 많은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보들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보는 물론 실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정보는 그냥 개인의 경험담이거나 아니면 일부 결과만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정보는 넘쳐나지만 역설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이렇게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연한 소문이나 아니면 유행에 따라서 식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가 됐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는 단순히 논문을 많이 찾아봤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어왔던 어떤 음식이 암에 좋다더라, 슈퍼푸드라더라, 아니면 이거는 절대 피해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1개 또는 2개 연구에서 논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네. 특정한 식품이나 제품을 크게 홍보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걸 그대로 뭐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뭐 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네. 또는 연구 방법이 적절했는지 네.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보건기구 WHO나 아니면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참고를 했고요. 또 한두 편의 연구 결과만 본 게 아니고 대규모 인구 집단을 좀 장기간 추적한 연구랑 네. 또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자료들을 함께 검토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책 작업에 참여한 분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속해 있는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와 네. 또 대한암예방학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함께 공동으로 기획을 했고 한 약 3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집필을 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 진짜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모으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검토하고 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내용을 다듬어서 만든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저자로는 제가 이제 암예방사업부 연구진이 참여를 했고 이제 식품영양학 분야 교수님들이 중심이 됐고요. 네. 여기에 소화기내과나 가정의학과 뭐 예방의학처럼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요즘은 배달 음식도 그렇고요. 간편식도 많잖아요. 네. 그런 생활의 변화도 감안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런 최근 식생활 환경의 변화인데요. 네. 사실은 암 예방 식생활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뭐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런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물론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만 요즘 실제 이제 식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배달 음식이나 뭐 간편식처럼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들이 변화를 했고 또 그 비중도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 예방 식생활을 이야기할 때도 이상적인 식단만 제시해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식생활 변화나 젊은 성인층, 젊은 분들의 식습관을 별도로 다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조기 발병암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네. 또 식생활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야식 이런 건 어떤지 이런 것 이제 다양한 주제를 포함을 했습니다. 네. 식생활은 뭐 암 예방뿐 아니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특히 암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식의 종류도 그렇고 섭취량이나 조리법도 강조가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암 예방 식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식품 하나는 아니고요.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먹는지 또 얼마나 자주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 먹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적색육, 이제 고기인데요. 고기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적색육은 사실 대장암 위험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발암요인 2A군으로 분류가 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가 사실 어르신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식품인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암연구기금에서도 적색육을 일주일에 이제 조리 전에 생고기 기준으로 한 500에서 70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주일에 고기 한 3인분 정도만 섭취를 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섭취량도 중요하고
또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기라고 하더라도 찌거나 삶으면 발암물질 생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뭐 구워 먹는 거, 숯불구이, 바베큐 이렇게 불꽃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발암물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먹고 또 얼마나 자주 먹고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것인가가 매우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 구성을 보니까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던데요. 어떤 특징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처음에 이 책을 기획을 할 때는 암 예방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라인 카페나 지식인의 글 그리고 건강 관련 게시글 조회수 높은 글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수집해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 식품군에 대한 궁금증, 조리법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답변을 구성을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식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20, 30대 젊은 성인층이 배달 음식, 간편식, 뭐 야식 많이 드시죠. 또 뭐 제로 음료도 그렇고 다양한 식단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이 20, 30대를 대상으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쭉 읽으셔도 좋고 또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만 찾아서 읽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발암물질에 대한 이해부터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흔히 탄 음식을 떠올리는데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음식과 관련된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탄 음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음식에서 유래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탄 음식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식재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재료 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곰팡이로 알고 계신 아플라톡신인데요. 이제 뭐 곡류나 견과류, 콩류 이런 것들이 덥고 습한 환경에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독소가 아플라톡신입니다. 이거는 간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은 흔히 말하는 탄음식인데요. 고기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또는 이제 불꽃에 직접 닿게 조리를 하게 되면 여러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이제 감자튀김이나 빵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을 또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은 햄이나 뭐 소세지나 베이컨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가공육은 보존을 하거나 또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첨가되는 발생 물질에서 이제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발암요인 1군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식재료를 고를 때 이런 발암 물질, 발암 요인들을 고려를 하시고 함께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저탄고지, 뭐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이름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 역시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요즘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식단이나 식사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암 예방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사법이 암을 직접 예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여러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암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식단과 이제 함께 거론되는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 가지 식단 중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 편인데요. 네. 과일이나 채소, 뭐 올리브유, 네. 생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구성은 암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식생활 권고와도 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한 나름의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배달 음식, 간편식,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들, 또 야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네. 이 주제들은 요즘의 식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은 편리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먹지 말아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이제 자주 반복되는 식습관이 됐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은 메뉴 선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열량이나 지방 섭취가 크게 늘 수가 있고 이런 음식이 자주 반복되면 당연히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또 비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간편식은 이제 나트륨 함량을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잘 아시다시피 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야식도 당연히 자주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이나 야식이 자주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 되지 않도록 네. 그 빈도나 선택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암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네. 젊을 때부터의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보충제도 신경 쓰고 주의하는 부분들도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암이 이제 그동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암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30, 40대에서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대장암은 이제 조기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장암은 또 식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의 식습관은 물론 지금 당장은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오래 반복되면 체중 증가나 대사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네. 또 여러 암 전조 증상이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충제 같은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진짜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데 사실은 암 예방 위해서는 보충제보다는 실제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이나 네. 고구마 같이 주황색 채소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소 형태로 섭취를 하면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보충제 형태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흡연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흡연했던 경우 폐암 위험이 오히려 또 올라간다,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보충제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류를 삼가고 채소만 드신다거나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건강이나 환경 생각해서 육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유기농 식품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암 예방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저희는 전체 식단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는 암 예방 식생활 권고와 잘 맞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성 식품을 모두 제한하는 식단이 이제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공을 최소화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해서 드시는 게 좋고 또 유기농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류 이제
잔류하고 있는 농약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유행하는 제로 음료도 있고요.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이 부분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네. 이게 보통은 설탕이 들어간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분도 많고 또 반대로 이제 뭐 오히려 이게 몸에 해로운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를 보면 이런 제로 음료나 인공 감미료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해 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2비군으로 발암 요인으로 분류를 하기는 했죠.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된 이유는 이제 일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연구가 근거가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됐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WHO 세계보건기구나 이제 이런 데서는 아스파탐을 현재 이제 일일 섭취 허용량 안에서 섭취하는 경우에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물처럼 자주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암 예방 관점에서는 제로 음료든 가당 음료든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암 예방 수칙에 이런 음료 대신에 물을 드세요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로 음료는 필요할 때 뭐 제한적으로 선택하실 수는 있겠지만 건강 음료라기보다는 그냥 설탕 음료를 조금 줄이기 위한 대체 선택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할 텐데요. 육류와 채소의 조리법을 비롯해서 기름 사용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는 고온에서 오래 굽거나 또 이제 직화로 태우는 조리법은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불꽃에 직접 닿게 굽거나 또 까맣게 태워버리면 유해물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삶고 찌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가장 좋다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이제 영양 성분을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익혀서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비타민 C처럼 이제 열과 물에 약한 영양소는 오래 삶으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름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거나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재사용하게 되면 산화물이나 유해물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은 적당량 이제 재사용하지 않고 적당량 사용하시고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균형 영양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균형 영양식은 이제 조금 건강기능식품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식사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뭐 열량이나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식욕이 떨어졌거나 뭐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치료 과정에서 영양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라고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 식사를 충분히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선택지로 이제 사용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이 결국은 건강을 위한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책 국립암센터가 콕 짚어주는 암 예방 식생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번 책에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암 예방 식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암 예방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식품이나 뭐 제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떤 건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식품 하나가 아니고 네. 매일 반복되는 식생활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 어떤 음식이 암에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뭐 이걸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네. 하나나 한두 개 연구나 아니면 개인의 경험만으로 이런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연구에서 이제 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좀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이랄까요?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짚어주시죠. 네네. 하지 말아야 할 식습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적이고 또 가공된 음식을 자주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짜고 자극적인 음식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마라탕이라던가 뭐 떡볶이, 국물 요리 뭐 이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런 음식들은 이제 위험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또 신선한 식재료보다 가공식품 중심으로 식사를 많이들 해결을 하시는데요. 뭐 햄, 소세지, 가공육, 또 초가공식품은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암센터가 제작한 암 예방 식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최윤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여성들에게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종이 발견된다고 해도 모두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궁근종에 대한 이해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와 함께 자궁근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궁근종은 양성 종양이지 않습니까? 자궁에 어디에 혹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양성 종양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반대가 악성 종양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은 아니라는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양성 종양인 혹은 자궁의 어느 부위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궁의 안쪽, 네. 자궁의 바깥쪽, 또는 자궁 경부, 체부 등 자궁의 모든 부위에 다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도 개인차가 크던데요. 크기나 개수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네. 땅콩 크기부터 시작해서 아기 머리만한 것까지 다양하고요. 네. 개수도 뭐 한 개 있는 것부터 해서 40개, 쉬운 게 있는 분까지 다양합니다. 자궁 근종은 그 발생 위치도 개수도 크기도 모두 다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궁근종이 있어도 해마다 정기 검진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크기가 커지는지를 보는 건가요? 네, 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크기가 커지는지 또는 그대로 있는지 관찰을 주로 하고요. 네. 또 새로운 혹이 다른 부위에 또 생겼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인데요. 혹이 이제 석회화나 낭성 변형 같은 그 2차성 변성이 오는지도 세밀하게 같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크기도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종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경우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작은 것은 뭐 땅콩만한 크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아기 머리만한 것까지 다양한데요. 네. 아주 큰 거는 요즘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큰 수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작은 경우 1cm 내외일 때는 개수가 좀 많아도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1cm 내외의 아주 작은 근종은요. 네. 개수가 많아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지켜보면서 주기적으로 더 커지는지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수박 크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크기가 큰 경우에는 누웠을 때 배 위로 만져지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뱃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지방이 없는 분들은요. 네. 누워 있으면 또 배를 눌러보게 되면은 자가도 만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크기가 큰 근종은 이제 배에 지방이 없는데도 살이 찐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임신한 여성이 배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자신이 근종이 커져서 배가 나온 것을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온 것을 이제 착각을 하고 네.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근종이 이제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예. 살찌는 것이랑 이제 감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크기가 10cm 이상일 때도 통증은 없나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cm 아니 20cm가 되어도요. 예.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다고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단지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방광이나 장 등을 누르게 되면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가 네. 변비 같은 증상은 2차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 자체가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거대 자궁 근종으로 불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크기가 몇 센치 이상을 거대 자궁 근종으로 한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0cm 이상을 거대 근종으로 한다. 네. 어떤 분은 15cm 이상, 또 어떤 분은 20cm 이상을 거대 근종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네.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거대 근종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0cm 넘는 거를 그냥 큰 거대 자궁 근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근종의 위치도 중요할까요? 예, 근종은 이제 위치와 크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위치가 좀 더 중요해서 작은 근종이라더라도 위치가 나쁘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큰 근종이라더라도 위치가 좋으면은 전혀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학회에서도 네. 근종을 분류할 때 크기보다는 위치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종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개수가 많은 건 어떨까요? 다발성 근종으로도 불리지 않나요? 네, 다발성 근종으로 불립니다. 네. 네, 작은 거, 큰 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존재해서 자궁 전체가 다 혹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해서 폐경 이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근종의 위험은 있는 거죠. 네,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 의존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있을 때 주로 생기는 질환은 맞는데요. 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경 이후에도 그리고 어린 사춘기 이전에도 그런 여성에서도 자궁 근종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자궁 근종 진단을 받는 건 검진으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이 약 70% 정도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자궁 근종인 경우가 많아서 예.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 자궁 근종의 30% 정도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 매달 월경할 때 통증을 느끼는 월경통과 네. 월경량이 많아지는 월경 과다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증상이 만성 골반 통증, 매일 이제 가끔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이요. 그리고 난임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일부에서는 이 근종이 커가지고 이제 방광이나 장 등을 눌러서 빈뇨 증상이라든가 변비 같은 그런 증상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종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크기, 개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종의 치료 원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아무리 커도 숫자가 많아도 위치가 나빠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근종은 관찰 대상이고요. 네. 크기가 작은 단 한 개의 근종이라도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종의 크기나 개수나 위치보다는 증상 유무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이 필요한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치료를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수술하게 되는데요. 내과적인 치료 방법에는 호르몬제를 경부로 복용하는 거라든가 좀 자궁내장치를 삽입하든가 고주파를 이용해서 근종 융해주라고 하죠.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데 여기에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혼인 여성들은 이런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자궁 보존에 대한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요. 근종만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자궁을 전체다 절제할 것인지 결정은요.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향후에 임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출산을 모두 마쳐서 더 이상 임신을 원치 않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궁을 보존하고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근종을 너무 키워서 오시게 되면요. 자궁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대 자궁 근종인데다가 다발성으로 근종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던데요. 이럴 때는 치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뭘까요? 그 자궁 근종 치료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는요. 수술 후에 여성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수술 후에 자궁의 기능을 보존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 중점을 두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발성이고 거대 근종이면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자궁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수술보다는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수술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임신 계획이 없다면 자궁을 적출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종만을 제거하는 것보다 자궁을 절제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근종 절제술을 고려하지 않고 전자궁 절제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요. 전자궁 절제술을 고려해야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궁 적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세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요. 단지 아이를 못 갖는 것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궁을 드러낼 때 양쪽에 하나씩인 난소를 드러내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만 양쪽 난소를 보존하면서 자궁만을 드러낼 경우에는 그 임신 이외의 모든 전혀 합병증은 없는 걸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간에는 자궁을 드러내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자궁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허리가 아플 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인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폐경이 빨라진다거나 하는 일도 없나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난소의 기능이 없어질 때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드러내서 월경을 안 한다. 이건 폐경이 아니죠. 자궁을 드러냈을 때 월경을 안 하는 거는 월경을 안 하지만은 난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폐경은 아닌 것이고요. 난소를 드러냈을 때 자궁은 있어도 그때는 폐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폐경이 빨리 오거나 폐경이 온 것은 아닙니다. 수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요즘은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수술은 대부분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데요.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 이제 근종의 위치가 나쁜 경우에는 개복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로봇 수술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로봇은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단일 복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거나 또는 그 수술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도 로봇 수술을 선호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자궁 근종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검진에 소홀하면 안 될 텐데요.
폐경기가 가까우면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일부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궁 근종이 여성 호르몬 의존적인 종양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근종이 크지 못하고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작아지는 것이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참 자궁 근종은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무심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자궁 근종은 이제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주기적으로 보통 1년에 1회 정도 네. 초음파를 보면서 더 커지는지 새로 생기는 근종은 없는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진료를 받지 않아서 본인이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자궁을 전부 드러내야 할 정도로 근종을 키워서 오시는 분,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궁 근종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